신가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베네수엘라에 보유했던 남미의 보석이 단 10년 만에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신가요? 대한민국 아파트 한 채 가격이 계란 한 판 가격으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신가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베네수엘라도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유했던 남미의 보석이 단 10년 만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로 변한 건 총칼이 아니라 잘못된 경제 선택 때문이었거든요. 베네수엘라가 망하기 시작한 건 단 한 명의 독재자 차베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쥐고 선거 시스템까지 손바닥 위에 올려둔 채 거대 카르텔을 형성하며 국가라는 기계를 아예 분해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분석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베네수엘라의 멸망 시나리오와 99.9% 일치하는지 그 소름 돋는 10가지 징후를 현미경으로 보듯 아주 디테일하게 해부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소름 돋는 신호들이 왜 베네수엘라의 멸망 직전과 똑 닮아 있는지, 그리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설계자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싹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제2의 베네수엘라로 확정되는 순간 나타나는 3가지 징후를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해체되는 10가지 평행이론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법개혁, 입법 독재,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화폐를 쓰레기로 만드는지 그 공포스러운 메커니즘을 전부 정의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제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뭘까요? 바로 사법부의 함락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사법부 장악이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정권의 실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죠. 그러자 차베스는 어떻게 했느냐? 대법관 숫자를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늘려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court packing, 즉 대법관 증원을 통해 자기 편 사람들로 사법부를 꽉 채워버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판사들을 압박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려고 사법제도를 개편하며 법원 행정처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죠. 이게 왜 오싹한 거냐고요? 사법부가 장악되는 순간 기업의 재산권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기업은 반국가적이다 라는 말 한마디에 판사가 정권 입맛대로 몰수 판결을 내려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국유화라는 이름으로 강탈당했고 그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러를 들고 탈출했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는 고스란히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채웠고요. 다음은 입법 독재입니다. 왼쪽 정당이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벌이는 입법 폭주. 이거 단순히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좌파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자마자 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행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위임 입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의회 절차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령을 공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정신은 무시한 채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죠. 기업 규제 3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반시장적인 각종 규제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때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엔진에는 소금물이 뿌려지는 겁니다. 입법부가 정당의 사유물이 되는 순간 법은 더 이상 약자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털어가는 강도의 칼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시 입법부를 장악했으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을 서서히 압박하며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부까지 장악했고 심지어 언론까지 장악하며 마침내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삼권 분립은 실종됐고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으며 모든 권력이 하나로 합쳐진 기괴한 완전체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삼권 분립이 없는 나라는 북한 같은 공산국가 말고는 없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그 부패의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는 법입니다. 이게 왜 소름 끼치는 일인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주가지수의 미스터리를 풀어드릴게요.
베네수엘라 경제가 폭망하던 시절, 놀랍게도 카라카스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년에 수천 %씩 올랐어요. 아니, 경제가 망하는데 주가가 왜 올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바로 화폐가치 하락의 역설입니다. 화폐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주식이든 뭐든 실물 자산으로 미친 듯이 돈을 몰아넣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천천히 베네수엘라급 급행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니 난리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4,500선을 뚫으며 사상 최고가를 연일 달성하는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견인한 건 삼성과 SK 하이닉스지만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과 엮인 이른바 포퓰리즘 테마주들이 실적과 상관없이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실물 경제는 국방비도 못 줄 정도로 거덜나고 있는데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한 자금들이 증시를 교란하고 지수만 높여놓는 상황 말이죠. 이건 성장이 아니라 부패의 증거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주가가 오를 때 부자가 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팔고 보니 그 돈으로 빵 한 조각도 못 사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물가와 주가 변동성, 이 뒤에는 화폐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려 부채를 탕감하려는 세력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지점, 바로 선거 시스템 장악입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마약 카르텔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 같은 전자 개표 시스템을 이용한 선거 조작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자투표 시스템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그 실체는 정권이 원하는 대로 숫자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쿠데타 기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필 월드론 대련이 폭로한 한국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 이거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선거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국가 경제는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일까요?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승패가 투표함 속 민심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선관위 서버의 보안 구멍에 달려있다면 그들이 굳이 국민들 눈치 보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볼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돈 뿌려서 환심사고 시스템 뒤에 숨으면 그만인 거죠. 결국 부정선거 의혹은 경제 파탄의 가속 페달인 셈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결함의 흔적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선 이를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에 가둡니다. 언론의 가스라이팅 때문일까요? 하지만 팩트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17개 시, 도, 선관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모두 현직 대법관과 지법원장들이에요. 감시해야 할 주체와 심판해야 할 주체가 같은 기이한 구조인 거죠. 누군가 의혹을 제기해도 자신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니 자신들이 판단합니다. 내가 훔쳐도 내가 무죄라고 하면 그만인 구조적 결함. 이게 정말 정상일까요? 조금의 의혹이 생겨도 밝혀야 하는 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입니다. 북한에게 8번의 해킹을 당하고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한 선관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혹이 투명하게 완벽히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신뢰 회복은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사법부 장악과 입법 독재, 그리고 주가 급등의 역설과 부정선거 의혹까지 베네수엘라의 멸망 공식과 우리나라가 너무 비슷해서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렇게 장악된 국가 기계가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도륙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할 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나라가 이렇게 개판인데 왜 정권은 저렇게 당당할까? 입니다. 이제부터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경제적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우리 동네 대표가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곤 중국산 휴대폰 샤오미의 화질이 좋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하듯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가 올린 댓글에 인도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선생님,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같은 스마트폰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글을 남겼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인들이 답글을 달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인도인들까지 우리 정치 상황을 조롱하고 있는 참으로 국격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시장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베네수엘라를 보던 그 차가운 시선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여기부터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에요. 대만 언론을 통해서 폭로된 이른바 사요사답이라는 미략의 실체인데요. 이재명 정부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왜 이게 우리 경제의 사형 선고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요구했다는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중단하라. 특히 주한미군의 임무 확대를 반대하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외교 관계로 보이십니까? 이건 거의 협박과 명령이나 다름없어요.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대한민국을 미국의 경제 블록에서 스스로 걸어나가게 만드는 자살 행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먹거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이거 우리의 기술로만 만들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핵심 장비 없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장은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편에 서서 미국의 안보 전략을 방해한다? 그럼 미국은 즉각적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라는 칼을 뽑아들 겁니다. 그 순간 우리 주식시장의 기둥인 반도체 기업들은 상장 폐지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고, 이건 곧바로 여러분의 연금과 펀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증발한다는 소리예요. 중국이 제시한 조건을 따르면 그 대가로 뭘 약속했는지 아시나요? 한국 가수들 공연을 허락해주고 관광객들을 보내주겠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의 심장인 반도체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아이돌 콘서트 티켓 몇 장이랑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집 대들보를 뽑아주고 옆집 사람이 던져주는 사탕 몇 알에 기뻐하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 때 했던 전형적인 실수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해 주권 포기 논란이에요. 이재명 우리 동네 대표가 시진핑을 만나서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자고 했죠. 중국의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건 외교가 아니라 우리 영해를 사실상 공동 관리라는 명목하에 내어주겠다는 항복 선언입니다. 우리가 독도 수호에는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면서 왜 중국이 우리 서해 앞마당에 말뚝을 박고 야금야금 영토를 넓히는 데는 입을 닫고 있는 겁니까? 여당도 언론도 이 고요할 정도의 침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제적으로 보면 서해는 대한민국 물류의 핵심 동맥입니다. 이곳에 중국의 간섭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물류 비용은 폭등하고 서해안 공단들은 서서히 고사하게 될 겁니다. 주권이 무너진 경제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이니까요. 안보가 무너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자산도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외교적 자존심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보세요. 미국과 척을 지고 나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오면서 베네수엘라는 자국 핵심 자원인 석유의 채굴권과 운영권을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판박이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집주인이 너네 계속 중국 편들 거야? 그럼 반도체 장비 안 줄 거야? 라고 경고하는데도 굳이 중국에 가서 셀카를 찍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서해안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국에 헐값에 넘기고 대신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경제적 노예 계약입니다. 반도체가 무너지고 서해 주권이 넘어가면 여러분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이나 서해안 인근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한 나라의 자산 가치는 베네수엘라처럼 영원으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오싹한 경제현상이 바로 화폐 가치 하락과 고물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아침에 1,000원 하던 계란 한 판이 점심에 10,000원이 되고 저녁엔 10만원이 드는 지옥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물가가 잡힌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가 부채는 이미 1,100조를 넘었고 국방비조차 연말에 미지급할 정도로 곳간이 비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본소득이니 민생지원금이니 하며 돈을 뿌리겠다고 하죠. 이건 복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국민의 실질 자산을 빼앗아 정권의 빚을 갚는 아주 사악한 수법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1억 원이 1년 뒤에 라면 한 박스 값도 안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현재 포퓰리즘 정권이 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뿌려주니 처음엔 좋겠죠. 하지만 그 돈을 들고 시장에 갔을 때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정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행정, 입법, 사법부를 독재자에게 장악당했고 시위를 탄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뭘까요?
바로 굶주린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권력을 이용해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최루탄을 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강압적이었고 잔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목줄까지 옥죄였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식량 배급 카드인 조국 카드를 정지시키고 직장에서 해고하며 계좌를 동결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을 비판하거나 정권의 실책을 지적하면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워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사법부를 동원해 입을 막으려 하죠. 특히 68명의 국회의원은 마두로를 옹호하는 성명서까지 냈어요. 정작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미국에게 감사하다며 온통 축제 분위기인데 각종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트럼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그들은 이미 법보다 정권의 안위가 우선인 체제에 동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 권력으로 경찰과 검찰을 압박하고 입법 권력으로 자기들 지키는 법을 만들고 사법 권력으로 반대파에게 유죄를 때리는 시스템. 이 삼박자가 갖춰지는 순간 여러분은 내 집 앞마당에서 시위 한번 못 해보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중산층들이 처음엔 설마 우리 집까지 뺏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토지개혁과 임대료 규제라는 명목으로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건물주를 악마화하고 세입자들을 선동해서 표를 얻은 뒤 결국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를 국가 배급망에 종속시켜버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동산 규제와 반기업 정서 선동, 이거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20년 전에 써먹었던 수법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종착역은 국가의 거대 수용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거는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법원은 정권 편이며 돈은 종이 조각이 되어 정부가 주는 배급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 이게 바로 마두로가 꿈꿨고 지금 대한민국 일부 세력이 설계하고 있는 2026년의 암울한 미래입니다. 이제부터 이 모든 징후가 하나로 합쳐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서는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망할 때 가장 소름 돋았던 건 단순한 굶주림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모든 사유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기 시작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법관 증원과 사법부 장악이었습니다.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을 때 사람들은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겠네? 라며 별 신경도 안 쓰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그 늘어난 자리를 모두 친정부 인사로 채우는 순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행정부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10년 동안 정권에 반대되는 판결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대법관 26명 증원 법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현재의 정권과 다수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사법부를 도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해서 산 아파트, 여러분이 일군 중소기업, 정권이 이건 반국가 극우 세력의 자산이다 라고 규정하면 판사는 그대로 몰수 판결을 내릴 겁니다. 법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권이 여러분을 털어가는 칼자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법, 행정, 사법부가 하나로 합쳐진 독재 체제의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국회를 독점하자마자 국가 안보와 민생을 명분으로 기업들을 하나둘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GM과 킴벌리 클라크 같은 곳들이 왜 공장을 버리고 탈출했을까요? 하루아침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이 공장은 정부의 것이다 라며 자물쇠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반기업 정서 선동 그리고 입법 독재를 보세요. 국회라는 이름을 빌려 헌법 정신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법부까지 완전히 무력화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수용소가 되는 겁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 반국가 내란 행위로 몰아처벌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 포퓰리즘 자금으로 쓰는 악순환.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가 부국에서 거지가 된 10단계 매뉴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외부 변수는 있습니다. 바로 2026년 트럼프 정부의 행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예고했습니다. FAFO, Fuck Around Find Out의 줄임말로 미국에게 선을 넘는 적들에게는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고요. 만약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친중 행보를 보이고 부정선거 의혹조차 투명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우리를 레드팀으로 확정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상호무역법은 단순한 관세가 아니에요.
미국 중심의 경제 생태계에서 우리를 퇴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제외되고 미국 시장의 수출길이 막히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1997년 IMF 사태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그때는 도와줄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동맹이 아닌 중국의 앞잡이로 보고 있을 테니까요. 정리해보자면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의 평행이론, 키워드 드립니다. 신중,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 입법 독재, 시위 탄압, 부정선거 의혹, 포퓰리즘, 화폐 가치 하락, 고물가, 주가지수 급상승, 이렇게 10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시나리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첫째, 원화 자산을 실물 자산과 기축통화로 무조건 분산하세요. 나라가 망할 때 가장 먼저 휴지가 되는 게 바로 원화입니다. 달러, 금, 그리고 미국의 핵심 자산에 투자해서 시스템 붕괴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포트폴리오 구성들은 이전 영상들을 꼭 확인해주세요. 둘째,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올라타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전 세계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셔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공급망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아니면 도태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문해력을 키우는 겁니다. 선거 시스템이든 경제 지표든 누군가 조작하고 뒤흔들려 할 때 그게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서해 주권을 포기한다는 말이 내 장바구니 물가를 올리는 해상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침묵하는 대가는 결국 여러분의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넷째,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법부가 장악되고 입법 복제가 판을 칠 때 국민이 침묵하면 그 침묵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재산 몰수로 돌아옵니다. 지금 서해 주권 문제, 국방비 미지급 사태,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침묵하면 나중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못 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2026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싹한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하죠.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 혼란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자산을 달러나 금으로 바꾼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준비된 소수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베네수엘라와의 완벽한 평행이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기획된 국가 파괴의 시나리오예요. 마치 베네수엘라라는 교과서를 보고 따라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미래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려요. 대한민국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한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길은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나라를 지키는 그날까지 오싹한 경제는 멈추지 않겠습니다.